이제 여기 오늘 나갈 거는 가장 포인트적인 것은 간호 전문직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다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고 논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석사과정 그 수업이기 때문에 논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21세기 간호 전문직을 위해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핵심 인재 양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건가. 여기 보면 특히 간호 영역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무 쪽이에요. 우리가 연구, 뭐 실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거는 이제 간호 실무 현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간호 실무 현장이 크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스텝 해가지고 이 약자를 땄어요. 사회적으로 아니면 테크놀로지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실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미 이제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노년 인구, 만성질환,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건강 기구도 개발되고, 약물도 발견되고, 텔레메디신이 있고, 하이 테크놀로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코노믹도 건강관리 비용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접근하기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인바이러멘탈도 많은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뭐 공기, 물, 오염, 새로운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중, 환자, 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간호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간호 실무를 이렇게 중심에다 놓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간호 실무의 미래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지금 간호 실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되냐면 개인이나 특정 집단 중심의 실무로 이제 앞으로는 많이 가니, 이제 전체가 없다.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집중하는 어떤 포커스적인 그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임상이고 병원이긴 하지만 더 크게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더 많이 갈 거고 가정 기반으로 더 많이 갈 거다. 앞으로의 이 간호 실무에서의 미래가. 그러니까 간호 실무를 몸담고 있는 이 간호사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이제 막 더 많이 발전돼 나갈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요즘엔 왜 지역사회 기반이고 왜 가정 기반이냐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웰빙이고 오래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도 또는 이제는 간호 제공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 간호 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뭐 복지를 겸한 건강관리 이런 요구도도 있고, 병원, 외래, 가정, 지금도 많이 이렇게 가정간호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연계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는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대적으로 뭐 경제적, 정치적 불안, 갈등 이런 게 많은 시대예요. 그러고 또 이게 환경적으로도 재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리 예전에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주변국들이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재난, 전쟁 이랬을 때의 어떤 간호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미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는 지금 만성질환, 노년, 취약 집단 이런 거에 대한 건강관리가 더 많이 요구가 될 거고, 이제는 어떤 한 집단이 홀로 쓸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다학제간으로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간호 실무를 바라볼 때 앞으로 미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무에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 한국 간호는 어떻게 가야 우리가 이제 잘 간다고 할 수가 있냐?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CBC가 아니고 여기서의 CBC는 이제 컴패션 베이스드 너스 케어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막 컴패션 그러면 막 열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이어야지. 이제는 꼭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임상에서 말할 때 간호는 말 그대로 케어 간호예요. 근데 이게 조금 사업적으로 나가서 관리 쪽에서 간호라고 하는 이 케어는 그냥 간호 케어가 아니라 간호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수한 서비스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보건의료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 직업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를 넘어서 감동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도 특수한 의료라고 하는 특수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서비스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환자라고 하는 그 고객을 감동을 줘야 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돌봄을 해야만 이게 뭔가가 먹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BC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계 지수를 높여야 된다. 우리 예전에 뭐 IQ, EQ 막 이런 거 막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넘어가다 MQ까지 가다가 지금은 네트워크, 이 관계 지수. 그러니까 요즘에는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돌보는 환자 한 명을 봐도 나 혼자 힘으로 이 사람이 다 케어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가고 뭐 물리치료사 들어가고 약사도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지수가 좀 높아야 된다. 이 CBC가 되려면. 그래서 관계 지수가 심플하게 말하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임상에서 이렇게 딱 보면 과연 내가 이런 용어들을 관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내가 많이 쓰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한테 막 고맙다라고 자주 말하고 있고 너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 이런 거 제일 흔한 임상에서 우리 케이스가 뭐냐면 환자들이 수술하고 왔었을 때 우리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기 막 걸으라는 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자들 입장엔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말을 할 때라도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우리 많이 하는 것처럼 누구씨 이거 굉장히 힘드는데 되게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와 이거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누구씨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천냥지차. 목적은 똑같은데 과연 그 간호사한테 이런 CBC적인 그런 정체감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런 걸 많이 해주면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CBC와 나머지 두 개가 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하는 거. 이 EBP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필수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우리의 케어가 그 얘기 했었었죠. 돈 주고 내가 이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돈값을 하느냐라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간호사한테 이 간호를 받을 때 내가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느냐. 그러면 정말 질 높은 간호가 돼야 되는데 그거의 기본은 EBP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된 그런 프랙티스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근거 중심의 실무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시대적으로 아까 CBC 그 다음에 EBP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간호 전문직이 IBN,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베이스드 너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호가 창업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우리 관련된 직업으로서의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간호사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임상에서의 우리 뭐라 그러죠? 내 스킬을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간호사들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호가 어떤 경제를 곁들인 의미도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성까지 곁들인 창의적인 간호행위가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나리지,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직관적인 판단.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서 이 간호라고 하는, 이 간호 서비스라고 하는 퀄리티를 굉장히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IBN이라고 하는 이런 간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간호 실무가 이제 한국 간호의 어떤 정체성을 바라본다면, 아까 우리가 생존하려면 CBC, 그 다음에 EBP, 그 다음에 IBN, 이런 어떤 간호 실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간호 핵심 인력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도 실무에 있으면서 지금 석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실무에 있으면서 박사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따라서 가는 쪽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맨 처음에 학부를 졸업한 우리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일반 간호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일반 간호사들이 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고, 그걸 조금 넘어서면 실은 이제 같은 석사지만 여러분은 일반 석사인 거고, 우리도 석사 트랙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간호과학을 하는, 공부하는 석사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APN, 어드밴스 널스 하는 그 석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3개의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일반 간호사보다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실은 전문적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일반 간호사가 하는 퀄리티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실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보통 우리가 여러분 간호학에도 학사, 석사, 박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박사들은 다 PhD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박사들이에요. 다 필로소피컬 그 닥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닥터가 아니라 실무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DMP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널싱 프랙티스 안에서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실무 쪽의 박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받았던 PhD는 주로 이론 쪽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사에서 2개 트랙이 있다고 한 것처럼 간호과학을 하고 쭉 올라와서 이제 PhD를 받는 거에서 박사를 하는 거고, 물론 그 석사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PN을 하고 우리 또 와서 박사를 PhD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PhD도 있고, 근데 실무에 이 딱 최적화된 이렇게 DMP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그 날짜 하루 한 번 익스큐즈 하고 갔던 게 일본에 발표를 하러 갔던 건데, 이제 거기에서 그 타일랜드에서 간호대학이, 타일랜드는 그 타일랜드의 공주가 간호사여서 그런지 간호대학의 규모가 아주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임 교수 숫자가 13명인데 거기는 70명. 이에요. 전임 교수 숫자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17? 아니, 근데 17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굉장히 근데 간호학이 많이 발달된 건 아닌데, 70명의 전임 교수를 갖고 있는 그 큰 간호대학이 보니까 석사까지 있으면서 박사를 만드는데,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상황과 그 나라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학위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는 뭐 미국도 따르고 일본도 따르면서 우리 간호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갖고 와서 우리는 PhD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학교는 지금 1회로 이 DMP를 먼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PhD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한다는 뜻은 거기도 이미 여러 대학이나 여러 나라가 PhD도 있고 DMP도 있는데, 자기네 나라의 현황에서는 일단 실무를 더 중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DMP를 먼저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간호 실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간호의 전문직을 이렇게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는 우리는 크게 요렇게 실무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요렇게 이제 나와져. 지금 우리도 이 얘기를 슬슬 하고 있어요. 이 DMP에 대한 얘기를, PhD 말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얘기할 거의 주된 얘기가 이제 간호 전문직 이미지.
어느 조직이거나 어느 잡이거나 어느 뭐드거나 요새는 이제 이미지, 브랜드 이런 거가 굉장히 그 조직이나 그 잡을 대표하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아,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간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고 점차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우리를 형상화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간호 이미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 개념, 이미지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개인의 속성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 돼요. 우리가 똑같이 간호학을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본이 될 수 있게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불행하게도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르쳤지만 아, 좀 저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행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똑같이 가르쳤어도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가치관, 뭐 성장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 각자의 우리가 옷 입은 거 하나만 봐도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걸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 자라온 뭐 성장 배경, 문화 배경 이런 거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기는 한데 이렇게 다른 성장 배경을 가졌다고 해도 조금 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의 가장 큰 뚜렷한 차이는 젊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일정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어떤 나이가 된 때까지 해서 뭐 60, 70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많잖아요. 픽스가 돼버리는 거. 이게 이제 융통성이 없어져서 고쳐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신념, 개인의 어떤 성장 배경이 중요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가 간호가 전문직이 만들려면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간호라든지 간호사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신념, 생각, 뭐 느낌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게 긍정적인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어느 일부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그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또 다른 긍정이 나오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미지를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맞게 되면, 예, 그래서 이런 연구 있거든요. 쌍둥이를 하나는 좀 이렇게 좀 좋은 케어, 하나는 좀 부족한 케어를 하다 보면 똑같은 조건의 쌍둥이가 어떤 배경하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그 이미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람직한 간호 이미지를 개발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한테. 왜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간호 대상자한테 양질의 간호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받으려면 좋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간호 대상자들 우리한테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을 하면 또 내가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간호를 해줬더니 저 환자가 나로 인해서 굉장히 뭐 누구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잘 나왔다, 고맙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동안 애썼던 것이 어떻게 돼요? 막 봄눈 녹듯이 우리가 딱 인정을 받으면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번, 2번, 3번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케어를 해주고 대상자가 만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직업적인 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 돌아가면
순순환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순순환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대중이 우리 간호라고 하는 것을 아 간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슈퍼피셜한 이런 뭐 단순히 뭐 이런 것만이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 간호의 우리 그 질병 관리나 우리 케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는 되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전문직론이니까 우리 직업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직업이 과연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들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전문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잡은 몇 개 안 돼요. 의사, 뭐 이거 누가 말해도 전문직이라고 뭐 자타가 공인해요. 목사, 뭐 누가 말해도. 왜냐면 이게 목사님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그 이런 그 이렇게 주는 안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는 딱 정말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뭐 변호사. 몇 개 다섯 손가락에 꼽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전문직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몇 개가 안 돼요. 약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간호사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전문직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준전문직이라고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전문직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아직 어느 부분들이 조금씩은 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예요. 대부분의 잡이 우리 포함해서 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우리 거 한번 기준에 부합되는지 보면 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문직이라면 인류와 사회 안녕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직업이어야 돼요. 우리 중요한 직업인 거 맞아요. 이거 맞고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EBP 한다 그랬잖아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간호학은 EBP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게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6개월 배운 간호조무사하고 우리를 구분 못할 때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서비스가 우리 서비스라는 건 간호잖아요. 우리가 해주는 무형의 간호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내용 안에 이렇게 지적인 활동이 포함되고 그 서비스는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책임져. 라고 의사들은 보통 자기가 수술해서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무나 간호조무사가 내 행위를 따라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지적인 활동이 포함된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는 정말 이만큼의 교육과 이만큼의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구나. 그리고 이 서비스가 잘못됐으면 내가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구나. 그만큼 이렇게 우리 거가 되어져 있는가. 여기에서 살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은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크리틱할 수 있는 게 좋은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널싱 프로세스가 굉장히 과학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크리틱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 요구하는 지적인 활동이라면 간호 활동이 되고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호법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간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좋은 점은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그 대신 책임만큼 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호법이 생겨나게 된다면 간호사의 단독 간호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 이제 규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주어진 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많으면 권리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전문직 기준에 봤을 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상위의 학습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다. 아까 우리는 일반 간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반 간호사 안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고생했던 게 뭐예요?
학제가 3년제, 4년제 있었던 거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학제가 일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3년제도 이제 다 4년제로 갈 거여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간호사들의 일반 간호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4년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제 일원화가 되었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높은 그 간호 서비스를 주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석사, 박사 프로그램 아까 실무에서도 말한 것처럼 DMP까지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왜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간호하려고 하는 대상자도 학위가 높아질 뿐더러 이 대상자를 둘러싸고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보건 의료인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보건 의대만 봐도 기본 의사가 되려면 6년 해야 되고 뭐 약사 뭐 다들 학제들이 막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학제 일원화가 실현이 됐고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무자는 비교적 그들 자신의 정책과 활동을 자주적으로 처리한다. 자주. 전문직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자율성. 전문직의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영역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임상 부분이 가장 자율성이 실은 적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간호사 일도 있고 그다음 비독자적인 간호사 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치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임상은 또 모든 간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를 다 거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나가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많은 간호 활동을 보면 독자적인 거 많아요.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고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교육도 개발해서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의사 오더 하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또 법적으로 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완벽한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자율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겠다. 근데 실은 여러분의 영역만 벗어나면 굉장히 독자적인 역할을 간호사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있으면서도 이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약을 또 받는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는 자율성을 위해서 전문직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는 간호사들의 일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하냐. 예전에 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입학 30주년을 했는데 제가 간호사를 할 때만 해도 병원이 수익의 대부분을 누구라 생각했냐면 의사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주 훌륭한 스킬을 가진 의사. 그래서 이런 의사 지금도 물론 그거는 유효해요. 그런데 환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고 그 사람이 나아서 나가기까지 보통 뭐 길게는 한 달도 있고 짧게는 뭐 며칠부터 한 달을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술하는 순간에 의사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아서 가는 동안까지 가장 배드 옆에서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은 간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 수술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나의 케어를 맡은 이 간호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오너들이 이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오너들이 간호사의 행위가 얼마나 환자가 이 병원을 다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병원을 선택하는 요새 그 경영학에서 그런 연구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병원은 많아지고 고객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꼭 우리 병원 오란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 병원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서 돌아올 때 그 선택 요소가 뭐냐? 물론 수술 잘하는 의사 중요하고 뭐 좋은 기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간호사가 있는 것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 조직에 굉장히 우리라고 하는 이 영역의 업무가 오너가 바라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업무냐. 실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를 증빙하려고 되게 많이 연구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환산을 한다라면 이렇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지나 뭐 이런 연구도 간호사들이 꽤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호사의 일이 전문직에 부합되는지를 이제 보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윤리강령. 전문직은 아까 자율성도 무지 중요하지만 자타가 공인하게 전문직이 되려면 윤리 강령을 가지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윤리 강령인데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나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 강령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도 이 선서에도 다 나와 있고 대한간호협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친정인 거죠. 우리를 보호하는 그 단체, 대표적인 단체를 봐도 목적이 이제 그런 환자의 권익, 일반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간호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간호 전문직론 과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전문직에 부합이 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부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자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제라든지 이런 부분, 학제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자율성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간호 전문화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냐. 간호도 우리가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이 간호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간호사가 정말로 말 그대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일반 간호사 넘어서서 석사라고 하는 학위를 주면서 우리가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높아지겠어요? 이 케어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물론 이제 기업의 아까 이미지를 말할 때는 브랜드가 중요해요. 근데 그 브랜드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친절한 간호사 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스킬이 안 되고 친절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스킬이 잘해도 친절하지 못한 간호사도 안 되고, 이 스킬, 기본적인 스킬과 이 친절이 부딪힌 간호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게 우리는 스킬이 뭐냐면 간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일반 기업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선전을 잘하고 뭐를 잘해도 일단 좋은 물건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좋은 물건이 무형의 서비스거든요. 간호 서비스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서비스 비용 면에서 도움도 되고 전문의로서 만족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를 전문화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무래도 그 방면에 계속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우리 정맥주사도 애기들은 일반 사람, 아무리 간호사라도 일반 간호사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걸 전문으로 놓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간호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간호사 개개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간호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초해서 간호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전문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잡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간호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간호 이미지를 창출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간호사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나이팅게일. 그러면 나이팅게일은 무슨 의미? 그러면 희생. 근데 요즘에 우리는 희생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프로거든요. 엑스퍼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베이스는 있지만, 이제는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그 중요시한 의미처럼 했어요. 근데 이게 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인 어떤 행위가 더 이 캡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뭔가 동작을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캡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어떤 동작을 하기 더 어때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실질적인 걸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해서 우리 이미지도 새로운 간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고유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한테 돈을 줘도 우리가 간호수가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우리 스스로가 간호수가를 의료수가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많이 발목을 잡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간호 서비스를 받고 대상자가 돈 주는데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수가를 만들고 자기 표현 기술, 사람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감정 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런 스킬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개인, 조직,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가 우리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간호와 관련되어서 정책을 형성한다거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안 띄워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호 정우회 이런 게 있어서 정치 쪽으로 나가는 간호사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한다라거나 출판 활동도 많이 하고 직업을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번에 한번 바로 전 시간에 간호 관련 직업을 한번 탐색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아직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에 이제 드러난 직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간호를 나온 사람들이 이런 직업군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준 거고, 그 외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뭐 틈새 시장도 많을 것이고 다 언급하지 못한 그런 직업군들이 많아요. 특히 이 직업 개발이 미국에서는 어디가 가장 활발하냐면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간호 관리하고 간호 정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간호 정보학은 미국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이볼빙하는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영역이에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은 거기 간호정보와 그런 그 뭐 협회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직업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내가 간호정보학 배우고 내가 나가서 나 이런 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직업이, 그러니까 이 직업은 뭔데? 이 직업을 하려면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뭐 석사에서 간호정보학을 뭐 전공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직업에 대한 그런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에서는 간호정보학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직업 새로 태어났다? 뭐 이런 직업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간호라고 하는 전문성을 신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이제 그 간호 이미지하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이미지하고 관련되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라고 하는 인적 자원이 우리 간호사를 말하는 거야. 우리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파워먼트 알잖아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파워먼트가 되어져 있을까라고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말들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간호를 하면서 나한테는 모랄 프린서플이 내가 가지고 있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폐기시킬 수 있는, 아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과연 나한테 이런 모랄 프린서플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퍼스널 인테그리티가 돼 있는가? 우리 그런 말 제일 많이 한다고 했죠. 나도 지금 살기 팍팍한 사람이 누구를 돕겠다고 손을 내미냐고요. 간호사,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잘 살아야 되고 풍부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겠는데 옆에 사람 뭐 이거 너 어디 괜찮니? 이거 물어줘요? 나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직업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물론 공부 1등 중요한데 1등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부는 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성실소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네 인생을 풍부하기 위해서 뭐 악기도 좀 다루고 뭐 네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뭐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한 영역만으로 가서 발달되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거 많잖아요. 취지는 법대가 법전으로 된 취지는 좋아요. 너무 공부만을 가지고 해서 이게 생성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이게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그 공부만 한 것이 과연 이게
이게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다양한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법전에서 키워서 이제 우리처럼 국가고시를 보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데, 물론 그거 다 장단점이 있지만 처음 만든 취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뜻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다양성을 가지고 다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공부만 잘한 것이 무슨 뭐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안정감이 있느냐, 사람을 다루는 그런 직업일수록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단 마음이 평화롭고 잘 살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삶부터 먼저 인테그레이트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한테 이 엑스퍼타이즈는 뭐 100번을 말해도 간호사로서 그 간호 스킬이 없는데, 그럼 정말 이거는 간호를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엑스퍼타이즈 돼야 돼요. 내가 그 영역에서만큼은 정말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간호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너무나 변화를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언제나 월급쟁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혁신, 창조,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나도 보람이 있고, 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나를 핵심 인재로 여겨주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돈으로만 그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근데 인정. 이게 사람이 사회적인 우리를 어디 뭐 무인도에다가 뚝 떨어져서 혼자 살지 않는 한은, 인간은 누구나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수고했어. 너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돼서 뭐 된 게 기분도 좋고 막 보람이 있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너 그거밖에 못했어라든지 이런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이게 좌절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환자라고 하는 그 대상을 놓고 많은 의료 전문인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못 살아도 서로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소셜리 스킬드 된 널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아까 우리가 그 NQ가 발달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계 지수가 높아서, 그래야만 나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현재 정말 우리가 간호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한번 나를 반성해 보건데, 내가 이런 5가지의 이런 임퍼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내가 갖추고 있느냐고 한번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기 이전에 그 논문을 하나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제 보는 거냐면, 우리 주제가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이제 이미지 때문에 이 논문을 한번 보는 거고, 논문을 보는 의미에서조차도 이제 내가 이런 간호 이미지에 대한 논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010년부터 이제 2013년에서 쫙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얘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목하고 이미지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주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직론은 내가 전문직과 관련된 주제를 얘기도 하지만 이제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후반 때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형식을 그나마 갖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보면서 이제 몇 번이고 반복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논문을 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하면 이제 실은 남의 논문을 이렇게 보는 목적은 딱 그거거든요. 남의 논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내 논문을 쓸 때 내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2가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는 이제 이미지를 지금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어떻게 바라봤고 무슨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형식을 취했는가,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자료를 뽑아왔으면 이게 너무 멀어서 안 보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자세히 좀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이제 제목은 간호대학생이 이제 나중에 간호사가 될 사람들이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어떻게 갖느냐, 상관관계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논문의 양식으로 보면 제일 심플한 단계.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하고
진로, 그것 때문에 이 간호 대학생들이 진로, 간호사라고 하는 이 진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으면 진로를 좀 더 많이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쓴 뭐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은 쭉 한 번씩 읽어보겠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이 이제 간호 전문직 이미지에 대한 말을 좀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걸 쭉 보면, 뭐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항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간호 교육이나 간호 실무에 있어서 간호사의 위상이나 역할에 관한 잘못된 지식과 혼돈을 주게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간호사 자신의 신념, 가치, 이 자신감을 손상시키면 그게 내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랑스럽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길 하겠나, 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간호학생의 경우에 자신의 간호 가치관이나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왜냐면 아직 성장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기도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가치관 형성과 간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연구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간호 학생이 어쨌든 아직 간호사가 되기도 전에 간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간호라고 하는, 간호사라고 하는 진로에 대한 정체감에 문제가 생기고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간호사 이미지를 높여주는 그런 교육이 이제 중요하고 중요한 관심사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간호사의 여기서는 이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진로에 대한, 보통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내가 중요한 변수가 제목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 변수들을 데려다가 이 대상자로 연구를 하는지, 그 연구의 필요성에 대상자를 왜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그 두 중요한 변수들이 왜 나타났는지, 이 얘기를 연구 필요성에 이제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호 학생을 왜 썼고, 그 다음에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말을 했고, 여기는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진로 정체감이라고 한다고 이 사람은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진로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진로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생이 졸업한 후 취업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조기 이직하는 수가 많아지고, 우리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처음 1년 안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되게 많거든요. 임상에서는 간호사 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원인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시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간호 대학생들의 진로 정체감 수준이 높다면, 만약 얘네가 진로 정체감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진로 정체감은 건강한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높다면, 그러면 얘네가, 간호 전문직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 준비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진로 정체감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의 필요성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간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 실무를 충분히 해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있는 거다. 간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임상에 나가서 훌륭한 간호사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인재 양성이 이제 목적이다. 그래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을 조사를 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왜 이제 자기가 이 논문을 썼는지 이제 포인트를 마지막 문장에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 여겨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을 이 연구 필요성에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마지막 이제 한번 말을 더 붙이는 것까지 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간호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강화하고 진로 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기초자료로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가 이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거를 이제 그나마 표준화돼서 썼길래 이제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연구의 목적.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만 이 연구의 목적을 쓸 때 모를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어디만큼 어떻게 써야 연구의 목적인데 이것도 몇 번 논문을 보면 딱 틀이 어느 정도는 규격화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여기 이 첫 마디는 논문의 제목을 갖다가 한번 말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이게 연구 제목을 한번 서술한 거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게 딱 그렇게 쓰는 양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딱 쓴 다음에 보통 하는 서술적인 연구, 우리가 하는 것은 상관관계 연구, 회귀 연구, 뭐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연구는 딱 양식이 이거예요. 대상자의, 이거는 실은 뭐 간호 대학생의 이렇게 써도 좋고 대상자의 라기보다는 내 대상자를 언급해 주는 말이 더 좋아요. 상관없어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진로 정체감, 실은 더 명확하게 쓰려면 진로 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가 더 명확한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설문지를 뭐뭐뭐 돌릴 것 같아요. 주요 변수 2개 돌리겠죠.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 하나, 그 다음에 진로 정체감에 대한 설문지 하나, 그리고 우리가 뭐 써요? 일반적 특성. 그러면 이제 설문지 종류를 크게 3가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3가지를 누구한테 던지겠어요? 간호 대학생한테 던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통계를 돌릴 때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돌리면 내 설문지가 일반적 특성이면 일반적 특성대로 내가 이렇게 문항을 준 대로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 볼 거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중에 같은 얘기로 이제 일반적 특성은 그렇게 보지만 그 간호사의 이미지하고 진로 정체감은 우리가 5점 척도니 몇 점 척도니 된 설문지일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내가 내 대상자한테 설문지를 딱 던졌더니 아 얘네가 1점에서 5점 만점 중에 얘네들은 한 3.5더라. 내 대상자, 내가 대상자로 쓰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이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5점 만점 중에 3.5점 정도를 줬더라. 이 정도를 줬더라. 또 진로 정체감도 던져봤더니 5점 척도 중에 내 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은 한 2.5 정도를 줬더라. 이렇게 첫 번째 말은 내가 던진 설문지의 정도를 보는 거야. 어떤 논문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연구 목적의 첫 번째는 내가 던진 설문지들의 정도를 파악한다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 특성이 맨 처음에 나오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주요 변수들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야.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뭔데 점수 레인지는 뭐 1점부터 뭐 5점 사이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형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뭘 많이 하냐면 그럼 설문지 종류가 뭐예요?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이미지, 진로 정체감, 종이 3개잖아요, 종류가. 그러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 특성이면 얘가 뭐 이 3학년이냐 4학년이냐 뭐 종교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또 일반적 특성하고 진로 정체감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또 두 번째야.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하나 보고 또 두 번 말 적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정체감의 차이를 보는 거야. 이건 명확하게 잘 썼어요. 첫 번째는 정도를 얻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두 번째는 차이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 목적을 쓸 때 어려워할 게 아니라 상관관계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요 형식의 여러분이 쓰는 도구만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이제 가장 심플한 이제 상관관계 보는 연구니까 대상자의 상관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볼 거냐면 내가 주요하다라고 누구의 연구의 하이라이트가 맨 마지막 번호가 언제나 그 연구의 가장 주된 하이라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상관관계가 마지막이니까 간호사의 이미지하고 진로 정체감하고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연구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뭐 확인한다, 파악한다, 그 말은 여러분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의 연구 목적 쓰는 양식은 요게 딱 틀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던지는 설문지의 정도를 보는 거야. 내 대상자들은 내 설문지를 가지고 어떤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변수들하고 차이를 보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주요 변수, 이 사람의 연구 목적이 그거거든. 주요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거의 공식화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회귀 분석을 한다면 목표가 하나가 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이 목적을 이제 몇 번 보여줄 거예요. 이번 간호 전문직론을 하면서 이렇게 목적이 여러분이 좀 답습하기에 좋은 정돈된 논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 그 마지막 학기에 이제 종시 보고 그 논문을 쓸 때 연구 목적을 쓸 때 연구 목적 쓰는 걸 실은 학생들이 처음엔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그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요거 한 번만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연구 목적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연구 방법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연구 방법을 할 때는 연구 설계. 근데 이거는 서술적 조사 연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관관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빌어서 쓰면서 이제 무슨 연구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뭐 딱 틀이에요. 아니면 뭐 애매할 때는 서술적 연구이다라도 끝나도 돼요. 뭐 상관관계, 그래서 보통 회귀 분석할 때 정도는 그냥 서술적 연구이다라고 거기까지만 쓰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나 연구 제목을 빌어서 나오다가 마지막에 서술적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실험 연구할 때는 이제 거기다 여러분이 옛날에 배운 연구 방법론을 생각해서 뭐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열계이다. 뭐 그 뒤만 그렇게 여러분이 쓰는 그런 설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좀 갔는데, 이 자료 분석까지만 얘기를, 아이고. 어디가 어디하고만 말이 맞는지만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가 아까 연구 목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내가 쭉 지도를 하다 보면 어디를 어려워하냐면 우리가 연구 프로포자를 처음 발표할 때는 어디까지 쓰냐면 여기까지 써요. 이제 자료 분석 방법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연구 프로포자를 내요. 그러면 연구 프로포자에서 연구 목적하고 연구 자료 분석 방법은 일맥상통해야 돼요.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볼게요. 맨 처음에 자료 분석 방법을 할 때는 처음이 뭐냐면 수집된 자료는 내가 뭘 갖고 썼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SPSS 21.0을 우리가 주로 여러분 지금 통계에서 배울 때 SPSS 21.0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21.0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제 앞으로는 퍼블리시를 하려면 도구를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몇 버전이 뭔지. 왜냐면 똑같이
똑같은 도구로 이 사람이 돌린 거를 내가 반복을 해봤었을 때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지 누군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윈도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제 1번 보세요. 우리 아까 연구 목적이 뭐였냐면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 다음에 아까 간호사의 이미지, 진로 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 분석 방법의 1번을 보세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까 우리 크게 말하면 도구가 이게 3개였잖아요. 설문지가.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및 진로 정체감, 여기까지 3개. 이 3개는 실수, 백분율. 이 말은 뭐냐면 실수가 뭐예요? 내 대상자가 200명이었어요. 그러면 200명, 남학생이 50명, 여학생이 150명, 이런 거. 그걸 또 퍼센트로 놔둔 게 실수 백분율.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 그건 다 배웠죠? 우리가 일반적 특성 안에서 이 항목에 따라서 어떤 애는 범주형이고 어떤 애는 연속형이어서 그래서 범주형일 때는 쓸 수 있는 통계가 N수, 실수나 백분율까지밖에 못 쓰는 거고 연속형, 나이 같은 거는 연속형은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온갖 거를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딱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떤 사람도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 그 안에는 범주형 변수도 있고 연속형 변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를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이제 연구 프로포즈를 할 때는 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논문 쓸 때는 구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왜냐? 아까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하고 진로 정체감은 점수로 돼서 얘네들은 다 연속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점수가 평균, 표준 편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딱 고정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자료 분석 방법도 아까 연구 목적 1번하고 자료 분석 1번이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춰진 거고 아까 2번이 뭐였어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하고 진로 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보세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차이는 이게 우리 목적 2번이었잖아요. 이 차이는 뭘로 보냐면 이것도 딱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 특성을 봐도 항목에서 성별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2개 이런 거나 만약에 대상자의 종교는 그럼 종교는 적어도 3개 이상 되잖아요. 모든 항목을 보면 다 2개짜리도 있고 3개 이상이 다지 그 이상도 없어요. 이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2개짜리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한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말 다 빼고 한다고 쳤을 때 2개짜리는 t-테스트 돌리는 거고 항목이 하위 항목이 3개 이상이면 아노바라고 하는 걸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t-테스트와 아노바로 분석하고 여기까지 딱 고정돼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샘플을 갖고 나중에 내가 상관관계까지 한다면 이대로 가면 돼요. 이름만 여러분 거 쓰면 내가 만약에 그 간호사 이미지하고 진로 정체감 대신에 다른 애 그 변수 이름만 빼고 여기 이 자리로 들어와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보통 일반적 특성은 차이를 검증해서 이제 유의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의하게 나오는 애들은 사후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후 검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 검증은 이게 꼭 쉐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쉐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후 검증은 쉐페로 확인하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 프로포자를 낼 때는 쉐페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막 이렇게 분석할 예정이고 사후 검증도 할 예정이다. 만약에 이제 있으면 사후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완벽하게 그냥 세팅. 2번에, 그러니까 2번에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 두 변수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의 자료 분석 방법은 이 차이는 t-테스트와 아노바로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사후 검증은 뭘로? 쉐페로 분석하였다.
아니면 세표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쓰면 여기가 딱 떨어지는 거. 아까 3번이 뭐였어요? 이제 대상자의 그 간호사의 그 이미지하고 진로 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가 우리 그 세 번째 연구 목표였잖아요. 그럼 여기 세 번째 자료 분석 방법을 보세요.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정체감의 상관관계는 상관관계 보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피어슨 코릴레이션 이거를 봐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이게 피어슨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보는 기법의 여러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다 이거 보니까 이걸로 분석할 예정이다. 아니면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까 어때요? 연구 목적하고 자료 분석 방법하고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회귀 분석이 들어간다? 뭐 연구 목적에도 4번 회귀 분석이 하나 더 나오는 거고 자료 분석에도 4번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간호 전문직과 더불어서 몇 번 이 그 잘된 양식 뭐 내용은 우리 몰라요. 내용은 이거 관심이 없지만 양식이 잘된 거는 데려다가 여러분을 몇 번 보고 몇 번 반복을 시키고 후반대에 가서는 시간이 되면 컴퓨터에 가서 여러분 지금 통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양식 1개 정도는 같이 돌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딱 그 시험을 봐서 빠지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딱 전원 출석해서 좋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씀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 한두 가지 방법에는 익숙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